네, 안녕하세요. 뉴탐스런 한국사 담당하고 있는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요즘 이렇게 어른들을 이렇게 둘러보시면 참 많이들 싸우시는 모습들이 많이 또 보이죠. 뭐 아빠 엄마의 부부싸움 말고요. 그냥 사회적으로 볼 때 어떤 하나의 이슈가 터지면 뭐 좌니 우니 해가지고 뭐 좌파니 우파니 해가지고 서로 정말 도저히 합의점을 좀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모습들을 좀 간혹 보시게 될 겁니다. 사실 뭐 여러분들이 볼 때는 참 답답하시죠? 저도 답답해요. 과연 물론 이제 논쟁은 필요합니다. 그 사회가 어떤 발전하는 데 있어서 논쟁이 없는 사회는 죽은 사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논쟁도 필요하고 좀 시끄러운 것도 필요합니다. 조용한 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시끄러운 게 맞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에 대해서 전혀 배려하지 않고 상대방의 어떤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나의 주장만 옳고 당신의 주장은 무조건 틀리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방향성들이 지금 자꾸 제기되면 조금 곤란해진다라는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우리는 해방 공간에서 광복되고 나서 그런 모습들을 익히 우리는 봐왔고, 또 역사 속에서 봐왔고, 또 거기에 대한 그 피해도 너무 많았고, 그런 어떤 그 대립들이 이념 갈등으로 또 확산되었고, 그 이념 갈등이 결국은 좌우 갈등에서 남북 갈등으로 전개가 되면서 결국 전쟁이라는 동족생존의 비극도 겪게 되었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어떤 그러한 것들을 좀 모델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나올 테니까 한번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전 시간에 여러분들 우리가 핵심 개념 시간에서 뭘 공부했냐면 1910년대의 그 국내외 운동을 배웠죠. 그죠? 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 파트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제강점기는요, 1910년대, 20년대, 30년대로 나누어서 과연 이 시기에 일제 식민지 지배정책이 어떠했으며, 그럼 일제의 이런 식민지 지배정책에 맞서가지고 우리는 10년대 국내에선, 20년대 국내에선, 30년대 국내에서 어떻게 저항하였는가? 요게 이제 요 대칭되면서 여러분들이 그 큰 덩어리 속에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사실들을 하나씩 쏙쏙쏙 집어넣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전 시간에 1910년대를 공부한 거고요. 이번 시간에 이제 1920년대를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20년대 아니죠. 20년대, 30년대 이후까지 한꺼번에 쫙 지금 배우는 겁니다. 1920년대 이후 국내 운동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런 내용들 살펴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제가 덩어리도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요 시기를 1910년대 이후 이렇게 나눠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기, 이제 오늘부터 배워야 될 시기죠. 1920년대 이후 이렇게 나눠보고요. 세 번째 시기죠. 1930년대 이후. 1930년대 이후라고 하는 것은 이제 40년대까지도 연결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920년대 배워볼 텐데, 1920년대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억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꼭 기억할 게 뭐냐면 1910년대의 어떤 그 운동과는 좀 양상이 다른 모습이 20년대에 나타난다는 거죠. 1910년대에서 20년대 넘어오는 데 있어가지고 큰 도화선이 되었던 그 사건이 바로 3.1운동이었지 않습니까? 3.1운동조차도 이런 어떤 영향을 받지는 못해요. 그런데 3.1운동 이후에 이 땅에서 굉장히 새로운 사조,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 바람이 뭐냐면요. 바로 사회주의예요. 사회주의의 유행. 이 사회주의가요, 상당히 유행하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겁니다. 사회주의가 아주 성장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3.1운동은 여러분들 사회주의와는 관련이 없어요. 3.1운동을 지도했던, 3.1운동을 후원했던, 3.1운동을 이끌었던 그런 어떤 그 위치에 사회주의는 없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의 사회주의가 소개가 제대로 안 된 어떤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1920년대 오면 얘기가 달라진다고요. 1920년대 오면요, 이 사회주의가 상당히 많이 유행을 하게 되죠. 당시 지식인들이 사회주의 이념을 공부하지 않았다, 과연 지식인일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아주 지식인들한테 폭발적인 어떤 그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게 바로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여러분들? 예, 노동자, 농민이 바로 자본가를 타도하고 노동자, 특히 노동자 세상, 노동자 정부, 예, 프롤레타리아 정권이죠,를 세운 것을 목표로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언제든지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경제 체제를 만들자. 뭐 이런 것들이 사회주의 목표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들이 1920년대 아주 강하게, 특히 반일이라는 또는 반제국주의라는 어떤 그런 것들과 연결되면서 아주 우리나라 그 지식인들의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더라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회주의라는 것들이 이제 발전하면서 그 이전까지는 어떤 그런 구분점은 없었지만 사회주의 세력이 이제 활발히 전개되면서 이제 사회주의 세력과는 좀 다른 노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노선이 뭐냐? 그게 바로 이제 민족주의 노선이에요. 민족주의 노선. 자, 이 민족주의 노선에서 지향했던 이 민족주의 이 노선에서 지향했던 그 일들은 어떤 것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주의에서 전개했던 운동. 자, 먼저 여러분들 물산 장려 운동이라고 있습니다. 물산 장려 운동. 자, 이 물산 장려 운동은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우리 거 쓰자는 거예요. 우리나라 거 쓰자. 국산품 애용 운동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1920년을 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물산 장려 운동을 보여주고 있는 당시 어떤 광고 사진 한번 제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물산 장려 운동 나왔죠? 네, 여러분들 어떻게 읽으셨나요? 자스가리 우것는 망가리 우. 아프리카 말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죠? 사진 속에 있는 한 여성이 들고 있는 그 천을 쫙 펼쳤죠? 그랬더니 뭐가 나와요? 목광. 이렇게 나왔죠, 여러분들? 네. 자, 그렇게 읽으시면 다 안 돼요. 다 거꾸로 읽으셔야죠, 지금. 목광이 아니라 광목이에요. 광목, 천. 광목 얘기하는 거예요. 좋다는 거죠. 자, 저기, 오른쪽부터 들어가야죠.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 이런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광목은 태극성. 예, 태극성. 그 제품이 좋다. 이런 거잖아요. 거쪽에 쭉 가시면 뭐 조선 사람이 만든 거 쓰자 이런 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광목은 우리 이 태극성 제품이 최고다. 이거 사줘라. 조선 사람이 만든 거 조선 사람이 써줘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예요. 국산품 애용 운동입니다. 물산장려 운동이죠. 여러분들 이 물산장려 운동을 공부하실 때는 꼭 기억하실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구한말에 있었던 국제보상 운동과 비교하셔야 되는 겁니다. 구한말에 있었던 국제보상 운동은 말 그대로 이제 그 국채 그 값자는 거죠, 그죠? 근데 이 물산장려 운동은 우리 것을 쓰자는 거예요. 시기를 좀 봐주세요, 여러분들. 이 국제보상 운동은 구한말이고요, 물산장려 운동은 1920년대 초반에 전개되고 있는 그런 운동입니다. 자, 이 물산장려 운동이 그러면 나오게 된 배경이 뭐냐? 국산품 애용 운동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온 그 배경이 뭐냐? 이걸 좀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될 텐데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1920년대에 그 일제 통치 정책을 좀 이해하시면서 여러분 접근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물산장려 운동이 나오게 된 그 배경은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거죠. 회사령의 폐지, 그리고 관세의 폐지. 이게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1920년대 일제의 그 경제 통치 시스템 정책 배우면서 우리가 이거 배웠던 부분이죠. 회사령을 폐지하고 관세를 폐지한다. 왜 그랬을까? 일본 자본이 이제 마음껏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1910년대 이걸 막은 이유는 뭐냐면 아직까지 일본 내에서 자본의 축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좀 막으려는 의도에서 회사령을 설정을 했던 건데 이제 1920년대 자본주의가 굉장히 많이 발달하면서 이 문을 열어버린 것이죠. 자, 그러면서 회사령과 관세가 없어지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제까지 국내 그 민족 자본가들 있잖아요. 민족 자본가들이 이제 일본 자본가들과 직접적으로 맞부딪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경쟁이 안 된다고요. 아직까지는 이 일본의 어떤 그런 빠른 선진적인 어떤 그런 그 만드는 기술 이런 것들을 따라갈 방법이 없죠. 이 당시까지만 해도요. 그러니까 위기의식을 느낀 거야. 이 민족 자본가들이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것을 사주세요라고 애국심에 호소하는 거예요. 애국심에.
여러분들 혹시 그 폰이 2개가 있어요. 스마트폰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산품, 하나는 외국산. 자, 외국산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가고 싶어. 근데 이 국산품 만드는 스마트폰 회사에서 메드 인 코리아는 당신을 지지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 애국심을 막 이렇게 하는 거를 이렇게 딱 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2개 사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 사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냐고요? 요즘은 이런 그 국산품, 애국심에 호소한다고 해서 이렇게 사는 시대는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은 드는데, 물론 그래도 여전히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갈 가능성. 제품이 비슷하다면야 아예 국산품 사죠.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차 있잖아요, 차. 예, 누가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차는 왜 그 모양입니까? 그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제 차는 무옵션 차예요. 예, 옵션이 하나도 없어요. 예, 왜 그러냐면 저는 차에 대한 저희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 차는 굴러가는 것이다. 내 발이다, 내 발. 나를 어느 곳에서 어느 곳으로 이동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지, 나에게 있어서는 차는, 그러니까 근데 그 관점은 또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차는 자신의 액세서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한테는 차는 좀 다른 느낌으로 올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그냥 제 다리다. 나를 이렇게 이동만 시켜주면 된다. 저는 맨 처음에 그 왜 이렇게 길 지나가다 보면은 그 왜 이렇게 식빵처럼 생긴 차가 있더라고요. 식빵처럼 생긴 차. 저는 그 차가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딱 내 스타일이야. 예, 정말 기름도 아니더라고. 그건 뭐 LPG인가요? 뭐 그런 걸로 하고요. 너무 실용적인 거예요. 차가 그렇게 실용적일 수가 없어요. 내가 추구하고 있는 차에 대한 나의 관점을 100% 실현하고 있는 차가 그 식빵차더라고요. 이렇게. 그거를 제가 맨 처음에 이제 살려고 했다가 이제 주위에 그 강력한, 네, 그거는 지금 이렇게 학교 이렇게 다닐 때 좀 불편할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다른 차 샀는데, 전 지금도 그 차는 정말 최고의 차다. 정말 저는 저런 차야말로 최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 국내에서 이게 차를 만드는 게 굉장히 기술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굳이 외제차를 사야 될 이유가 저는 없어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게다가 국산품을 써주세요. 메드 인 코리아는 당신을 지지합니다. 뭐 이렇게 나오면 저는 삽니다. 네, 저는 사요. 네. 근데 이게 좀 결속해서 이렇게 벌어지는 과정 속에서도 이걸 사주세요라고 했을 때는 지금은 쉽지 않다는 거죠. 예, 쉽지 않다는 거죠. 지금은요. 근데 이 당시에는 얘기가 좀 다르다는 얘기죠. 이게 식민지 시절이었기 때문에 조금은 좀 품질이 좀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냥 이왕 살 거 그냥 우리 거 사주지, 이런 게 통했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이 물산장려 운동이 아주 폭발적인 어떤 그런 호응을 받게 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디서 시작했느냐? 어디서 시작했냐면 요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바로 평양. 네, 평양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합니다. 국채보상운동 어디서 출발했죠? 대구입니다. 대구예요. 1920년대 물산장용 어디죠? 평양입니다. 이거 정말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대구에 가시면 여러분들 왜 국채보상 공원인가요? 있어요. 예, 공원 염두해 주시면서 대구에 가서 왜 물산장려 운동 공원이 어디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돼요. 맞죠? 국채보상입니다. 이건 지금 우리 물산장려 운동하고 있어요. 자, 평양인데 이 물산장려 운동이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 이 사회주의 세력들이요 아주 격렬하게 이 운동을 비판합니다. 사회주의 세력의 비판. 네, 사회주의 세력이 아주 이 운동을 격하게 비판을 하게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정말 애국심이 뭐 넘쳐나. 우리 이 당시 식민지 백성들한테 이 애국심이 너무 넘쳐나. 그래서 물건이요 만들자마자 그냥 내놓으면요 다 팔려. 싹쓸이를 하는 거예요. 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게 수요와 공급 법칙 아시죠? 예. 수요가 많고 공급이 딸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이게 떨어지질 않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사회주의 세력들에서 이제 비판하는 거죠. 이 물산장려 운동은 과연 누구를 위한 운동이냐? 국산품 애용 운동을 해가지고 과연
국산품을 산 그 사람들, 그 노동자들에게 혜택이 돌아오는 거냐? 그 이득은 도대체 누가 챙기는 거냐? 그것은 고스란히 자본가들의 주머니 속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즉, 애국심 민족주의를 마케팅으로 삼았다는 이야기죠. 노동자들에게는 결코 도움되지 않는 자본가들을 위한 그런 운동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이제 하는 것이죠. 우리는 애초부터 국산품을 써왔다. 우리 노동자들이 무슨 돈이 있다고 외국 상품을 썼겠냐? 우리는 원래부터 충실한 국산품 애용자들이었다. 외국 상품 쓰는 사람들 누구냐? 와인 마시고 외국 옷 입고 자본가들 아니냐? 바로 당신들이야말로 물산장려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라. 우리는 원래부터 그랬다. 라고 하면서 이걸 비판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물산장려 운동이 이제 사회주의 세력이 어떤 거센 어떤 그런 저항에 또 부딪히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물산장려 운동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하나 있었냐면요. 이제 밀립대 설립 운동이 있습니다. 밀립대 설립 운동. 밀립대 설립 운동. 자, 이 밀립대 설립 운동은 말 그대로 우리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대학교를 세우자라는 것이죠. 1910년대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이 대학이 없었어요. 1910년대까지만 해도 대학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기초적인 어떤 그런 교육,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초등교육 정도의 어떤 그 수준에서 머물고 있었거든요. 전문적인 어떤 그런 교육을 받지는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지향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말 잘 듣는 그런 노예백성, 이 정도면 충분하죠. 근데 그냥 말 잘 듣기는 좀 힘드니까 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뭐 글쓰기 읽기, 뭐 요 정도는 해야 잘 부려먹을 거 아니에요. 그 정도지 뭐 깊이 있게 들어갈 필요는 없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1920년대 오면서 이제 밀립대 설립 운동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의 어떤 그 분위기라고 한다면요. 역시 이제 3.1운동 이후에 소위 문화통치라고 하는 그 공간이 생기면서 바로 이런 대학을 설립하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생겼겠죠. 여기서 이제 모금운동, 네, 모금운동을 통해 가지고 대학을 세우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얘기인데 결국은 이제 이 운동이 확산되는 것들을 이렇게 지켜왔던 일제가 이걸 방해를 하죠. 방해를 하면서 결국은 밀립대 설립 운동을 실패하고요. 일본이 대신 대학을 세우죠. 그 대학이 뭐예요? 그 대학이 바로 경성제국대학. 서울대학교의 전신이죠. 경성제국대학을 세우면서 결국 밀립대 설립 운동은 실패로 돌아가는 겁니다. 일본에 의해서 경성제국대학이 세워지고 있더라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문맹퇴치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민족주의 진영에서 주도했던 문맹퇴치 운동. 자, 이 문맹퇴치 운동은요, 1920년대는 주로 한글 보급 운동이라고 할까요? 문자 보급 운동. 네, 이런 문자 보급 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보급 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야학과 함께 전개가 되고 있었죠. 이 문자 보급 운동을 주도했던 1920년대 문자 보급 운동을 주도했던 그 언론사, 이거 주로 언론에서 주로 많이 하거든요. 이거는 조선일보. 네, 조선일보에서 이런 것들은 주도했고요. 요게 이제 좀 더 나아가면요, 1930년대로 가잖아요. 1930년대로 가면은 이 문맹퇴치 운동, 문자 보급 운동에서 30년대로 가면은 이 브나르드 운동이라고 있어요. 브나르드 운동. 자, 이 브나르드 운동은 중요합니다. 브나르드 운동. 브나르드 운동. 자, 이 브나르드 운동은 민중 속으로 들어가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운동인데요. 이 브나르드 운동을 주도했던 그 언론사는 동아일보. 네, 동아일보에서 주도했고요. 이 브나르드 운동 나중에 또 한번 배우겠지만 브나르드 운동을 모델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소설이 있어요. 그 소설이 누구냐면 시문의 상록수. 네, 시문의 상록수라는 소설도 있더라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브나르드 운동 아주 시험에 정말 잘 나오거든요. 관련 포스트 한번 보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게 브나로드 운동이에요. 배우자, 가르치자, 다 함께 브나로드, 민중 속으로 라고 하는 어떤, 그 밑에 보시면 동아일보사가 지금 주도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네, 요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그 당시에 일제강점기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제 좀 이제 곧 배우면 알겠지만 이 학생들이 참 주도적인 역할을 많이 해요. 네, 학생들이 이제 그 이런 어떤 그 문맹퇴치 운동에 앞장서는 어떤 그런 모습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학생들이 배운 지식을 갖고 들어가는 거죠. 예, 들어가서 브나로드를 외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저는 이제 제2의 브나로드도 한번 전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저희 학교 학생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제가 나름대로 소박한 꿈을 하나 꾸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토요 브나로드 토요일, 그러니까 토요 브나로드라고 하는 걸 해가지고 저희 그 학교가 어디 쪽에 있냐면 동대문 근처에 있어요. 동대문 근처에 있는데 동대문 근처에는 여전히 좀 이렇게 살림이 좀 안 좋으신 그런 부부들이 많이 계십니다. 계시는데 그 부분들, 그 아이들이 주말이 되면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들은 이렇게 회사로 나가셔야 되잖아요. 일하러 나가셔야 됩니다. 주 5일제라고는 하지만 사실 주 5일제를 이렇게 제대로 향유할 수 있는 계층이 이렇게 또 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특히 동대문 쪽에 이제 그런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돌봐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반 아이들하고 함께 또는 우리 학교 아이들하고 함께 좀 이렇게 좀 뜻이 있는 친구들이 그 친구들과 함께 뭐 선생님들이 되는 거예요. 체육 선생님이 돼서 이제 애들하고 축구도 하고 또 수학 선생님이 돼서 또 애들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좀 우리 학생들한테는 좀 나눔과 연대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주말에 좀 배울 수 있으면 좋겠고 또 그 학부모들의 그 아이들 방치될 수 있는 아이들한테는 형들하고 또 뭐 오빠들하고 노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즐겁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 적어도 초등학교까지는 가르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려워요?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아마 그런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저한테 뭔가 배우고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배운 걸 여러분들이 다시 가르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훌쩍 성장할 수 있습니다. 훌쩍 성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학교라는 공간을 빌리는 거죠. 예, 학교라는 공간을. 근데 왜 상황이 좋냐면 옛날 저희만 다닐 때도요. 만약에 이런 걸 한다고 했으면 학교에서 그걸 막아요. 공부나 해라 이렇게 막아요. 예, 학교가 왜 그런 공간을 내줘야 되는데 라고 하지만 지금은 여러분들 왜 상황이 좋냐면 이 대학교 갈 때 여러분들 그 입학사정관 즉 학생부 그 종합전형이잖아요. 그런 종합전형과 그다음에 그 대학교에서 그 고등학교에서 요구하는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심사하는 게 있어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면 학교도 좋습니다. 네, 그리고 학생들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윈윈이 되는 것이죠. 지금은 제가 볼 때 환경이 되었다. 그래서 토요 브나로드를 한번 해봤으면 어떨까. 이게 저뿐만이 아니라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한번 자주적으로 한번 진취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대학 가는데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좀 그렇지만 네, 정말 그건 아니지만 현실은 현실이니까 네, 저는 제가 이렇게 기부금 내는 거 이런 거 익명 내는 거 그것도 괜찮은데요. 저는 실명 당당히 공개하면서 내는 것도 괜찮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자극을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에 가는 것도 도움이 훨씬 될 겁니다. 네, 그건 현실이니까요. 하다 보면서 여러분들 진정성을 또 발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민중 속으로, 바로 학생들 속으로, 저소득층 학생들 속으로 토요 브나로드. 멋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브나로드 운동이 1930년대 여러분들 요거는 꼭 기억해 주세요. 20년대가 아니라 브나로드 운동은 30년대에 전개된 운동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문맹퇴치 운동, 이런 것들이 지금 민족주의 진영에서 지금 전개되었던 건데요. 근데 사실은 이 민족주의 진영에서 전개되었던 이 물사장려 운동, 밀립대 문맹퇴치 운동들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해서 그렇게 큰 성과를 거두질 못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들이 발생하느냐, 이 민족주의 진영에서 말이죠. 이 자치론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치론이 뭐냐면, 일단 일제히 그 식민 통치가 너무 강하다. 그러니까 일단 인정을 하고 이 시스템 속에서 우리의 자치권을 얻어나가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자 이제 이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 징에서 즉각적으로 반격이 났은 거죠. 이게 뭐 하는 거냐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즉각적 독립을 지금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지금 뭐 일제 식민 지배를 인정한다고 이게 뭐야 이게. 라고 하는 거죠. 이 자치론의 대표적인 인물이 왠지 이광수 같은 인물이에요. 예, 춘원 이광수. 그죠? 이런 인물들. 그리고 이 사회주의 진영 쪽에서는 또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사회주의 진영 쪽에서는 이 사회주의가 제 1920년대가 사회주의가 막 발달한다 그랬잖아요. 유행한다. 그러니까 일본이 이걸 가만히 놔두겠냐고요. 가만히 놔두지 않겠죠. 그러면서 이걸 이제 탄압을 하기 위해서 뭘 만드냐면 이 치안 유지법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 사회주의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이 치안 유지법이라는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1925년도에 이걸 만들어요. 그래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 자, 이렇게 되면서 이 두 세력들이 지금 이 사회주의 진영은 이렇게 치안유지법을 막 치고 들어오니까 뭔가 합법적인 공간에서 싸울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민족주의 진영은 이 사회주의, 이 자치론자들을 배격하기 위해서 또 다른 세력과 손잡을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되면 사회주의 진영과 민족주의 진영이 손을 잡게 돼요. 자, 손을 잡게 되는 어떤 그런 과정. 자, 그런 과정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그 조선민흥회라든지 조선민흥회라든지 그다음에 정우회 선언. 조선민흥회는 뭐냐면요. 사회주의 세력의 일부와 민족주의 세력의 일부가 만나가지고 한번 일을 해본 거예요. 이게 되나 안 되나 이제 간을 일단 본 거죠. 이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사회주의와 민족주의는 사실 이게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주의 진영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이 노동자 농민들이 자본가를 타도해서 새로운 노동자 정부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민족주의 진영 내부에는 민족이라는 개념으로 모든 걸 다 안고 있는 거예요. 민족이라는 개념 안에 노동자도 들어오고 자본가도 들어오고 우린 다 민족이라는 얘기죠. 그죠? 민족 내부에서 싸우는 것은 이거는 아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쪽이기 때문에 민족주의 진영 내부에 자본가가 있는 것이고 사회주의 진영은 그 자본가를 타도하자고 외치는 것이고 민족주의라고 하는 이념 자체는 이건 바로 자본가들이 자신들을 위장하기 위한 하나의 그 전술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상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이게요. 목표 노선들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그죠? 그런데 지금 이런 어떤 그 상황들 이런 어떤 상황들이 이들을 한번 손을 한번 잡아봐야 되나? 왜냐하면 이런 어떤 그 자본과 노동의 어떤 그런 대립보다 더 심각한 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식민지라고 하는. 그죠? 일단은 외세를 배척해야 되고 외세를 물러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뭐 자본가 세상을 만들든 뭐 노동자 세상을 만들든 그 다음 일이 해결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한번 손을 잡아보자. 라고 시도한 게 바로 이 조선민흥회 일부 세력들이 받아보니까 괜찮네? 라고 하면서 사회주의 진영에서 그러면 한번 제대로 한번 손잡아보자. 민족주의 시정과 라고 선언한 게 바로 이 정우회 선언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 흐름 속에서 드디어 뭐가 탄생하는 거예요? 신간회가 1927년 출범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신간회는 여러분들 민족유일당 운동. 자, 이 신간회는 여러분들 민족유일당 운동의 어떤 결과물들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민족유일당 운동 신간에는 민족유일당 운동 좌우합작 좌우합작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유일당 운동의 결과물이고요. 유일당 운동의 결과물이고요. 이 신간은요 공개단체예요. 공개단체입니다. 전국에 지회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조직체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 기회주의, 이 자치론을 배격합니다.
당연히 이 자치론 이걸 이제 기회주의로 이제 배격을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더라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구한말에 신민회 있죠? 신민회는 비밀 결사 단체였습니다. 꼭 비교해서 이름이 비슷해. 신민회, 신간회. 그러니까 이거 헷갈릴 수 있죠? 구한말 신민회는 말 그대로 새로울 신자 민민이에요. 새로운 백성. 그러니까 뭔가 좀 그 과도기 전환기에서 새롭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애국개봉 운동의 어떤 그런 정신이 들어가 있는 이름이 신민회고 거기서 이제 비밀로 이제 활동했죠. 여기는 공개단체라는 거. 오케이 보세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광주학생 항일운동, 광주학생 항일운동, 항일운동을 지원하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근데 나중에 31년도가 되면요, 다시 또 이 사회주의 진영에서 또 민족주의 진영과 또 충돌이 돼요. 되면서 더 이상 이제 이렇게 같이는 못하겠다라고 하면 31년에는 다시 또 떨어져 나옵니다.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가 따로 떨어져 나와서 또 활동하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이제 31년도가 되면 이제 이게 해소가 됩니다. 31년도가 되면은 이게 결국은 해소. 31년도에 해소가 된다라는 거. 왜 해체라는 표현 안 쓰고 해소를 썼냐면요. 해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해체는 이제 완전히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해소는 뭐냐면 새로운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조직이 나온다는 전제에 두고 해소를 한 거예요. 해체는 그런 거 없음. 그냥 끝! 근데 해소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나오는 거죠. 그런 어떤 차이점들이 있어요. 근데 뭐 그렇다고 새로운 조직이 나왔냐? 그건 아니에요. 자, 어쨌건 이 신간은 여러분들 꼭 너무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좀 해주세요. 그래도 좌와 우가 이렇게 하나로 손 잡았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이건 상황입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왜 그 남북 간에 큰 좀 이렇게 좋은 일들이 벌어질 때는요, 수능에서 이 신간의 문제를 꼭 다룹니다. 그만큼 이 신간에는 지금 어떤 남북 간의 어떤 그 대립을 또 이렇게 안을 수 있는, 감싸 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시도 한번 해보자라고 했던 그 성공 모델의 케이스의 첫 출발점이에요. 신간회가. 그래서 이거는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여러분들 이 학생운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운동. 학생운동에는 무엇이 있는지. 학생운동에는 또 어떤 운동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운동엔 여러분들 크게 두 운동이 있죠. 네, 바로 60만세 운동과 60만세 운동. 요거는 이제 26년도에 전개되었고, 그 다음에 광주 학생 항일 운동. 광주 학생 항일 운동. 1929년도에 있었죠. 1929년도에 있었다. 이 두 운동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0만세 운동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둘 게 있죠. 60만세 운동에서 여러분 꼭 기억해 둘 게 뭐가 있습니까? 3.1 운동은 누구? 고종의 인산일. 60만세 운동은 누구? 순종의 인산일을 활용했다라는 거. 이거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네, 순종의 인산일을 활용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60만세 운동을 주도했던 그 세력은요, 이 사회주의 진영이 주도합니다. 사회주의 세력들이 주도하고 계획했고요. 여기에 민족주의가 도움을 줘요. 민족주의, 사회주의가 주도했고 민족주의 진영이 좀 도움을 주는 모습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게 또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보세요. 사회주의 주도했고 민족주의 진영이 도움을 줬죠. 이것들이 이후에 지금 26년도잖아요. 이후에 신간회가 창설되는데도 한 동력이 돼요. 이 60만세 운동이 신간회 창설에 한 동력이 된다는 얘기죠. 해보았어요. 해보니까 되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좌우의 대립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반외세라고 하는, 그러니까 외세를 배척해 일제를 물리쳐야 되는 그런 더 큰 과제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제를 달성하기 전까지 손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것들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놓으세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신간회 결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요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 여러분들 이거는
통학열차였죠. 열차 내 한일 학생 간의 충돌이 이 사건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광주 학생 항일운동. 일본 학생들이 조선 여학생이 왜 이렇게 머리 따잖아요, 그죠? 예, 머리 따는데 이제 그걸 잡고 이제 이렇게 장난을 친 거죠. 그걸 지켜봤던 이 조선의 학생들이 또 이렇게 비분 관계에서 이런 하고 여기서 딱 내려가지고 너희들 일로 와봐라고 해가지고 이제 한번 팍 붙었는데 그때 이제 이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일본 학생들은 좀 후하게 해주고 조선 학생들한테는 박하게 이렇게 처리를 하는 그런 것들이 보여진 거죠. 그러면서 빵 터진 거예요. 이게 전국적 동맹으로 쫙 전국 학교를 다 연결되면서 3.1운동 이후에 가장 큰 어떤 그 항쟁으로 벌어진 게 바로 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되더라라는 거. 옛날에 이제 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날이 있었죠. 바로 학생의 날. 지금 이제 명칭이 바뀌었는데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몇 월 며칠이죠? 11월 3일. 11월 3일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참 여기서 이제 이런 운동을 담당했던, 그다음에 이제 학생 운동을 담당했던 그런 주도 세력들을 보면 학생들이죠. 그 학생들은 누굴까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의 모습들입니다. 이 근현대사를 공부하는 그 과정 속에서 저는 학생들이 역사 속의 학생이란 존재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 그런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나는 지금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냥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 속에서 그냥 숫자라고 하는, 점수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에 의해서 자신의 어떤 그 삶과 운명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학생들의 모습들이 그럼 옛날부터 있었느냐? 그건 아니었다는 거죠. 보면 알겠지만 정말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좀 그 폭압적인 어떤 정치 구조를 갖고 있었던 일제에 맞서가지고 아니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그 전면에 나설 수 있던 그 세력들이 바로 학생들이었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사회에 대해서 고민하고 우리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었던 세력들이 학생들, 즉 중학교, 고등학교 그들이었다는 이야기죠. 바로 여러분들의 자화상, 역사 속 여러분들의 자화상의 모습들을 지금 여러분들은 보고 계신 거죠. 이런 걸 통해서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여러분들이 역사를 통해서 좀 배워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학생운동을 이렇게 전개하는데요. 특히 이 신간회 있잖아요. 이 신간회가 제가 얘기했죠. 예, 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지원한다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신간회가 이렇게 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지원하는 모습들. 사실 이것 때문에 이제 민중대회 사건, 이걸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 민중대회 사건을 여는데요. 이것 때문에 결국 이 신간회가 또 해소당하는 그런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신간회는 60만세 운동을 지원해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60만세 운동 이후에 나왔으니까 지원할 수가 없어요. 다만 60만세 운동에 영향을 받아서 신간회가 창설된 것이고, 신간회는 다시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또 지원해주는 그런 어떤 선순환심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은 이제 여러 가지 1920년대가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 소위 문화통치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그런 움직임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양한 움직임들이. 자, 다음 운동이 또 뭐가 있냐면요. 소년운동. 소년운동이 있고요. 소년운동의 대표적인 종교가 있다면 천도교입니다. 천도교. 네. 그리고 이제 소파 방정환 선생님 어린이날, 네, 이렇게 연결되죠. 그죠? 또 어린이날 또 스트레스가 또 이게 또 어린이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이 어린이날하고 예전에 그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학생의 날하고는요, 예, 질적으로 달라요. 예. 소년운동 어린이날 그때 진짜 아이들한테 뭔가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거였지만, 학생의 날 11월 3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회에 대해서 학생들이 고민을 할 수 있는,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그런 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성운동.
여성운동은요, 이 신간의 자매단체라고 할 수 있는 근우회가 있어요. 네, 근우회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형평운동이 있습니다. 형평운동. 자, 형평운동을 주도했던 인물들은 백정 출신들. 이 주도합니다. 자, 형평운동은요, 이게 가보개혁으로 일단 신문제가 법적 폐지가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백정들에 대한 차별이 존재해요. 예, 존재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차별하지 말아달라,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전개하는 건데, 요와 관련된 포스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형평운동 포스터 나왔죠? 이거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포스터입니다, 여러분들. 내신에 이거 꼭 나옵니다. 자, 이것을 주도했던 세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건 형평운동입니다. 형평은 뭐냐면요, 평평한, 그러니까 그 이 백정들이 왜 고기를 잡았을 때 그 고기 그 근을 몇 근, 한 근, 두 근 이렇게 저울을 재잖아요. 그 백정들이 들고 다니는 그 저울이에요. 저울을 똑바로 놓자라는 운동.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기우는 게 아니라 차별되는 게 아니라 똑바로 놓자라고 하는 형평운동. 예, 거기에서 지금 비롯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30년대로 오면 여러분들 역사 파트를 좀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역사 파트. 자, 역사 파트는요, 역사 파트 1930년대 이 역사가 참 다양하게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크게 세 분야로 나누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게 있냐면요. 자, 먼저 실증주의 사학이 있습니다. 실증주의 사학. 실증주의 사학. 자, 이 실증주의 사학은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어떤 그 역사가의 어떤 주관이 개입된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그대로 복원시켜주는 그 역할만 역사가는 해야 된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실증주의 사학의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다면 뭐 이병도라든지 또는 뭐 손진태, 네, 이런 인물들이 있고요. 특히 실증주의 사학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요, 이 단체가 있어요. 단체. 진단학회를 결성을 하죠. 진단학회. 네. 여기서 이제 가능한 잡지가 바로 진단학보. 진단학보가 있습니다. 이런 게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걸 딱 쓰면 일제 식민사관에 저항했던 어떤 그런 역사학자들이라고 전 설명을 하는데, 또 어느 친구들이 댓글을 또 올려요. 선생님, 진단학회를 그렇게 설명하시나요? 과연 사실인가요? 네,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이제 이렇게 공격적으로 이제 오시는 거죠. 좋습니다, 여러분들. 뭐 전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일단 여러분 설명을 드려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그 설명을 드리는데,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좀 또 조사를 해보셔가지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또 판단을 가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받을 수는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그 폭압적인 상황 속에서 역사가가 역사가의 주관을 이야기하지 않고 과거에 있는 사실만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 그게 과연 지식인으로서 할 일이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오해의 소지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과연 이 진단학회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에 대한 건 한번 좀 교과서 가외의 어떤 그런 주관적 판단일 수 있으니까 한번 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뭐가 있냐면요. 사회경제사학이 있어요. 사회경제사학. 자, 이 사회경제사학의 대표적인 인물은 백남훈. 백남준이 아니고요. 백남훈. 백남준은 TV 뭐 아티스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백남훈입니다. 꼭 시험 문제를 내면요, 이거 주관식 내잖아요. 그럼 백남준 이렇게 쓴 친구들이요, 꽤 많아요. 꽤 많아요. 백남훈입니다. 이 사회경제사학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쪽에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역사학이 되겠죠. 유물사관의 영향을 받아요. 유물사관. 역사는 발전한다. 법칙성에 의해서. 이게 법칙이다. 이거는 어디나 다 마찬가지다. 보편성. 이런 발전, 법칙, 보편. 이런 단어 나오면 이거 무조건 사회경제사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경제사학은 여러분들, 이 사회경제사학은 무엇을 공격할 수 있냐면 일제 식민사관 중에서 정체성론의 반박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일제 식민사관, 우리 역사는 정체되어 있고 발전 전혀 없는 나라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반박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민족주의 사학이 있어요. 민족주의 사학. 1930년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냐면 정인보의 얼. 네. 이 민족주의 쪽에서는요, 특히 정신을 강조합니다. 정신을 강조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그 흐름을 보시면 이게 사실 10년대, 20년대로 연결이 돼요. 네, 이 민족주의 사학의 어떤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10년대, 20년대로 연결이 되거든요. 자, 한번 10년대, 20년대로 한번 가볼게요. 이때 이 대표적인 민족주의 역사학자가 있다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 신채호. 그죠? 예, 신채호. 신채호는 뭘 강조합니까, 여러분들? 신채호는 난가. 네. 난가는 이제 화랑도를 떠올리세요. 이 화랑도의 그 화랑들이 산 좋고 물 좋은 곳으로 아주 호기롭게 다니면서 활달한 자주적인 어떤 그런 모습 많이 보이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우리 민족에서 찾고자 하는 거예요. 예. 그 대표적인 그 저서로는 조금만 더 옆쪽으로 갈게요. 신채호의 난가의 난가가 있고, 대표적인 저서로는요, 조선상고사와 조선사연구초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민족주의 사학자로서는 이 박은식이 있습니다. 네, 박은식은 혼을 강조합니다. 혼. 대표적인 또 이 저서로는 한국 통사가 있죠. 여기 통자는 뭐냐면 통하는 통이 아니라 앞을 통자예요. 앞은 우리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 독립운동 정말 피로 쓴 그런 역사를 이야기하는 이런 민족주의 사학, 10년대, 20년대 어떤 그 전통이 또 30년대로 이어지면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 이제 20년대, 30년대의 어떤 그 국내에서 펼쳐지고 있는 모습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제가 좀 더 좀 뒤쪽으로 가시면요, 조금만 더 설명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참 진한하게 지속적으로 지금 싸우고 있는, 저항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1920년대 이후에 그 저항의 모습들을 지금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요게 이제 해당되는 그 문제도 풀어보고요. 또 살을 또 붙여보는 개념 다시 한번 교재를 통해서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볼게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